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많이들 처음 오셨네요. 예. 맨 앞에 자주 보이신 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 SBS 보고 오신 분, 혹시 거의 다 SBS, 유튜브 보고 오신 분, 유튜브 보신 분들 꽤 계시네요. 그쵸? 유튜브는 그냥 제가 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치 제가 유튜브를 통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강의를 보시려면은 뭐 이렇게 검색해도 지난 강의들이 지금 계속 녹화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혹시 좀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 그래요? 이제 이 부동산이랑 모든 게 다 비슷해요. 그죠? 일찍 오면은 좀 투자를 잘 하시는 것처럼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이제 늦게 산 다음에 너무 비싼데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죠? 늦게 오면 원래 비싼 거야, 그냥. 안 들리고. 인정하셔야 돼. 늦게 사면 비싼 거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 크게 하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하시죠, 뭐. 네. 자, 뭐, 최근에 이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가 되죠? 그죠? 네. 속상해요? 뭐, 어차피 못했는데, 뭐. 네. 뭐, 압구정동이 오르니까 되게 막 실망하시대요. 마치 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 자기가 되게 소외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압구정동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얼마 있냐 그러면 얼마 있지도 않아. 근데 뭐 압구정동 올라서 속상해 하시는 거 보면 참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은 안전진단 기준이 이제 정상화됐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제 우리가 그 경기가 되게 안 좋을 때는 완화를 시켰었어요. 완화시킨 거는 어떻게 완화를 시켰냐면, 재건축, 뭐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이 이게 주가 아니고 그냥 나온 거니까는 짚고 넘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재건축이 되고 안 되고의 여부가 굉장히 주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너 불편하냐? 그럼 불편하다 그러면 재건축이야.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점수 자체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주거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소음도라든지 불편성, 이거 그냥 어떤 수치로 정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성향에서 재건축을 니네들이 의견만 맞으면 할 수 있게 냅뒀던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 전체를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40점이라는 점수가 주민들의 의지에 맡겨놨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민들의 의지에 대한 점수나 불편도는 굉장히 줄어들어서 점수가 이제.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점수로 이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숫자 전혀 안 외워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신문 보신 분들은 요 도표를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 도표를 보면 이것도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니까 좀 숫자가 많아지 복잡하네 그냥. 그래서 보시면 공공기관이 더 들어간다. 현지 조사에서 공공기관이 들어가고, 적정성 검토에서 다시 한번 공공기관이 이제 필터링을 2번 한다라는 뜻은 얘네들이 많이 관여를 하겠다, 뭐 그 뜻이죠. 그쵸? 공공기관이 관여를 많이 하겠다, 그 뜻이다 보니까는 조금 40년으로 늘리지 않더라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간도 안 정해놨어요.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이주 대책에 대해서 1년 동안 조절할 수 있는 거 신문에서 보신 적 있나요? 네. 서울에서 뭐 이제 이주 대책을 1년 동안, 그건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법에서 이주 시기를 그 관할시군구청장이 1년 안에서는 이주에 대한 시기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법에서 1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가능한 건데, 안전진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적정성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연도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지금 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뭐 이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막 눌러놨어. 나중에 하면 이익이 안 생겨요?
지금 재건축을 못하게 막 느리게 한다니까? 속도를 막 늦추는 거잖아요, 지금. 재건축을 30년으로 했다 40년으로 늘리겠대. 40년 있다 하면은 이익이 없어? 있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 정권 시기에는 가격을 안 올리겠다라는 거 아닌가? 예? 자기는 피해가고 40년으로 늘려놨다 40년 된 사람이 폭탄 돌리기 할 때 딱 걸리면 너 때 올라가라. 그 뜻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걸로 들리던데. 아예 이 시간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인 이득을 줄이게 만드는 구조.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 차라리 어떤 소형주택의 의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대폭 늘려버리면은 훨씬 더 부의 분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재건축 연한과 이 안전진단 가지고 지금 뭐 말을 하는 건 참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사실. 좀 이따 뭐 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자, 최근 부동산 이슈, 양도세 중과에 보유세까지 다주택자 선택은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임대사업자로 다 전환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임대사업자로 전환이 되면 지금 분양권 거의 못 사죠? 분양권 왜 못 사요? 50%. 안 팔아. 그죠? 다주택자들도 안 팔 가능성이 높겠죠. 4월 1일이 넘어가면. 그렇죠? 넘어가면 이제 4월 1일 넘어가 안 팔 가능성도 높고, 임대주택이 특별하게 특히 더 늘고 있는 거는 또다시 또 5년 동안 또는 8년 동안 10년 동안 주택의 공급이 지어진 주택의 공급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예, 근데 뭐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건 누구나 하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사람들, 여기 혹시 주택이 좀 여러 개 있으신 분들 중에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하나 좀 찍어 드릴 테니까 그거는 유심히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서울 아파트 2만 채 지방 손님이 샀다. 이 부동산은 돈의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구가 막 오를 때 서울은 어떻게 됐었죠? 대구가 오를 때 막 내린, 무슨 뜻이냐면 대구는 어떤 지방의 특정 지역을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방 도시가 올랐다라는 걸 대변한 거였거든요. 부산, 대구가 막 오를 때는 서울이 주춤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돈은 정해져 있는데 일부의 돈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갔다라는 뜻이야, 그냥. 지방으로 쏠렸다라는 뜻이겠지. 지방이 막 잘 되고 있다.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도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여러 군데를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건 돈을 분산시키겠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서울에 대한 가치가 되게 올라갔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서울의 돈이 굉장히 많아진 거지, 사실. 지방에 있는 돈이 2만 채가 팔렸다고 하잖아요. 응? 지방 손님이 사간 돈이 사간 아파트가 2만 채란 말이야. 응? 그럼 지방에 2만 채 돈이 올라오면 하나당 1억만 해도 얼마예요, 도대체? 1억 곱하기 2만 채 하면 서울에 돈이 엄청 많아진 거지.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지.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돈의 흐름. 우리가 뭐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또는 제주도 특별자치도라든지 이런 데에 뭐 5억 이상 투자를 하면은 시민권을 주겠다. 우리나라의 시민권. 그럼 화교돈이 제주도에 엄청나게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제주도의 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야. 근데 뭐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화교도에 돈이 싹 빠져나가. 그럼 제주도는 지금 어떻게 돼요? 쭉 빠져가는 거야. 제주도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돈의 양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제주도는 그대로 있는데 화교돈이 쑥 들어오면 제주도 가격이 올랐다가 화교의 돈이 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제주도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돈의 흐름이라는 거야. 돈의 흐름. 재건축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은 재건축으로 살려는 돈이 너무 많이 몰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은 돈의 양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규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풍선 효과는 생기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불황이라는 것은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게 불황이라는 거지 재건축을 누른 자체가 불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 네? 재건축 자체 내에서는 불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규제를 하게 되면. 누르고 있으니까 뭐 어떤 식이든 지금 계속 법률이 후행으로서 조금 오르면은 또 땜빵식 정책이 나오고 계속 막는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그죠?
선행 정책이 안 나와 사실. 오르면 여기에 대해서 너 못 오르게 할 거야. 또 오르면 또 못 오르게 할 거야. 뭐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근데 계속 그러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러면은 무조건 반사이익이 생기게 됐어. 무조건. 지금 그러니까는 재개발이 안 올래 안 올 수 없는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불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IMF 때처럼이나 또는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처럼 해외 자본이 쑥 유출돼 버리는 거예요. 유출돼 버릴 거기에는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금리가 역전된다 그러면 사실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이 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미국도 올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경기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뭐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자체가 금리 올리면은 미국 자체가 신용사예요, 신용사에. 우리나라도 지금 학자금 대출 이런 거 젊은이들 문제가 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부터 이제 다 모든 사람이 빚쟁이로 변해버려 그냥.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엔 걔네들은 문제가 없겠어요? 걔네들도 한계점을 갖고 있지. 앨런 뭐 계속 작년부터 올린다고 해도 안 올렸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죠? 뭐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세무조사도 좀 당해보고, 네? 종부세 때문에 미치겠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세계 경기에 좀 민감하게 이렇게 좀 막 0.1%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 예? 0.1% 이렇게 별로 민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세계적인 금리랑 막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돈의 흐름을 그래도 하여튼 잘 봐야 돼. 돈의 흐름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돈보다는 사실 달러를 갖고 있는 것도 좋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약간의 분산 정책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분산책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어느 하나가 안 좋아지면 어느 하나가 좋아져서 내가 이제 어떤 평균치는 하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어느 정도 부동산에 많이 갖고 있으셔도 행복의 치수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행복의 치수. 무슨 말이냐면, 행복의 기준은 사실 나보다는 남이거든. 남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죠? 무슨 소리냐면 나의 행복은 이 남의 재산분의 나의 재산이거든요. 네? 자, 내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재산이 올라갔어요. 나의 행복은 어떻게 돼요? 예? 나의 행복은 떨어지죠. 그쵸? 얘가 올랐는데 내가 더 많이 올랐죠. 그럼 나의 행복은 좋아지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떨어지면 나의 행복도 올라가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 왜냐면은 모든 게 비교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비교의 경쟁에서 자유로울 때 비로소 행복해지거든요. 옛날에 아마존의 눈물, 이게 이렇게 원숭이 뼈 이렇게 끼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비교를 하는, 뭐 세상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우리는 비교를 하다 보니까는 뭐 남들보다 더 이뻐지려고 눈도 막 고치고 코도 고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근데 부동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자산이 80% 이상 들어가 있다면 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행복에 대한 안정성은 얘가 좀 더 크지 않겠냐라는 거지. 돈으로 갖고 있을 때 80%가 올라가면 나는 굉장히 좀 슬퍼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대중 속에 속해 있어야지만이 내가 소외가 안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 대중 속에 속해 있으려면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이 부에 대한 구성을 봤을 때는 부동산 쪽이 80%다 보니까 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지금 금융자산을 늘려라 이상 소리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만한 사람들 지금 최근에 2, 3년도 아니에요. 1년 동안 가장 얼굴이 죽상이 돼서 오는 사람들이 부동산 파는 사람들이야 사실. 예? 팔고 떨어질 줄 알고 가장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얼굴로 상담이 들어와요. 딱 이렇게. 왜 그러냐? 팔고 안 샀죠? 맞아. 그래서 너무 금융구조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굴지 마시고 그냥
뭐 대중 속에 있으면 큰 적은 없다라는 거죠. 큰 손해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제 돈의 흐름은 일단은 잘 보셔야 돼요. 돈의 흐름은 그래도 돈의 흐름은 어떻게 갈 건지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 그 재건축 누르면 재개발 튀는 거 당연한 거고, 재건축 풀어주면 재건축 뛰는 거 당연한 거고, 그죠? 정책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활동이라기보다는 이 정책적인 법률활동이 되게 심해요.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거든, 법률. 네?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시키면 당연히 뭐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 피해가는 것들을 쪽에서는 가격 상승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들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혹시 여기서 좀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 또는 2009년도 3월부터 20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이 부분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저 때가 부동산이 제일 안 좋을 때였어요. 2008년도에 이제 그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2009년도부터 굉장히 안 좋을 때야.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혜택을 줄 때예요. 그 전에 2007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가지고 2007년도에는 우리가 다주택자들은 2주택들도 중과세였었어요. 매각을 하게 되면. 근데 부동산이 급격하게 나빠지니까는 2009년도부터는 야, 니네 지금부터 사는 것들은 양도세 중과를 안 하고 일반과세를 해줄게 하라고 하는 부칙이, 소득세법에 부칙이 있었던 때예요. 혹시나 여기서 이 계중에 계신 분들 중에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월 31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4조 제1항 4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상 구역에서 다주택자들 2주택 이상 10% 또는 3주택 20% 포인트 올리는 것,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전 세율을 적용해요. 몰랐죠? 예? 알면 뭐예요? 그때 안 샀는데. 안 샀으니까 몰랐어요. 그죠? 굉장히 도전적인 투자자들, 굉장히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계시면은 좀 알려줄 만한 부칙이에요. 부칙. 부칙 같은 경우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약간의 뭐 특례법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럼 무슨 소리냐면 다주택자들이 이런 거를 알게 되는 순간, 저 같은 사람이 막 떠들고 있는 순간 다주택자들 매물도 나올만 하다라는 거야. 4월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시지는 말아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들 뭐 4월까지 안 사면 큰일 난다, 물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요 부칙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세무사들도 잘 몰라요. 뭐 법이라는 게 이게 명문법처럼 계속 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배운 거예요, 사실은.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세법 가르치는 분이 알려주셨는데, 요 시행 부칙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중에서 이때 산 사람, 이때 거래된 매물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과세예요. 예. 예. 나중에 질문하시죠. 예. 예. 남자들은 공부하려고 오죠. 이렇게 공부하려고. 남자들은 공부하려고 그래. 공부해서 부동산 사람 서울대 나온 애들이 돈 제일 많이 벌게? 안 그래요. 공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냥 부동산은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학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1 플러스 1이 2가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부동산도. 근데 남자들은 1 플러스 1은 2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대부분 못 하세요. 남자는 좀 이성적에 가깝고, 여자는 좀 감성적에 좀 가까워요. 그런데, 부동산은, 약간의 행동경제학, 주류경제학은 이제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들이고, 부동산은 감성에 훨씬 더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어요. 남자들이 하는 생각이 잘 되면 다행인데, 잘 되지도 않아. 제가 테스트도 이따 할 거예요. 백사조 또 알고 싶으니까 또 했는데, 남자들은 막 또 사진 찍고 난리 나는데 법에서 찾아보시고. 자, 2018년 투자의 기준을 잘 잡자. 남자들 특히나. 자, 지금까지 나의 기준이 맞는지. 본인이 이렇게 남자들은 되게 맞는지를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혼낼라 그래, 맨날. 그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어머니 연세, 이제 남편들을 더. 꽥! 그냥, 이거야, 그냥. 어? 자기 말이 무조건 많고 이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기준이 틀렸는데 몇십 년 살아보니까 더 뭐 말해도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화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해봤자 안 되니까. 살면서 이제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가 어차피 안 되는 거. 말해봤자 안 돼. 그 사람의 기준은 변하지가 않아. 그쵸? 그래서 나의 기준이, 지금까지 나의 기준이 잘 맞는지.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 네 기준이 그렇게 잘 맞아서 이꼴로 사느냐, 이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분들은 자기의 기준을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이윤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지위적인,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차지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좀 바꾸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거다. 왜냐면, 뭐 의술이 발달하고 뭐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여하튼 간에 100세 시대다 보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 지금 바꿔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막 상담하면 이 나이에 바꿔서 뭐하냐. 근데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거든요, 사실. 자, 나의 합리적인 생각이 정말 합리적인 것인지 여러 테스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테스트.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자, 첫 번째 연도에 연봉을 1억을 주겠대요. 그 다음 연도에는 7천만 원을 주겠대. 그 다음 연도에는 5천만 원을 주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 제시를 해요. 첫 해에는 연봉을 5천 주고, 둘째에는 7천을 주고, 셋째에는 1억을 주겠대요. 자, 임금 체계 중 어떤 임금 체계를 선택할 건지, 남자분들. 자, 또 하나. 자, 입주 예정 7억 분양, 프리미엄 5억. 프리미엄 5억 되게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바로 10억에 분양을 하면 거기에 또 신청을 한다? 네? 프리미엄만 인정을 못 해주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미래 신도시 프리미엄 5억인데 들어가도 돼요, 말아요, 그냥. 네? 이런 식의 질문이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기래를 10억에 분양을 하면 아마 또 다 들어갈걸? 굉장히 기준점을 잘못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죠? 자, 다시 한번 일로 돌아가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연봉이 점점 늘어나는 걸 택하게 돼 있어요. 첫 번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이거는. 왜냐면은 더 많이 받고 시작하는 게 훨씬 낫잖아. 그렇죠. 기회비용적으로는. 남자분들 한번 계산 얼마나 잘하는지, 본인의 계산이 그렇게 맞는지 한번 하나 볼게요. 그냥 빨리 물어볼게요. 아까 질문하신 분. 자, 야구공과 야구방망이를 합한 가격은 1,100원이에요. 근데 야구방망이는 야구공보다 1,000원이 비싸. 야구공 얼마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야구공 100원. 대부분이 100원이라고 생각을 해. 더하기도 못하면서 무슨 부동산을 더하려고 그래.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야구공과 야구방망이를 합한 가격은 1,100원이야. 야구방망이는 야구공보다 1,000원이 비싸. 그러면 야구공이 100원일 때 1,000원이 더 비싸면 야구방망이는 1,100원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합한 금액이 1,200원이 돼야 되잖아요. 더하기도 못하면서 부동산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려니까 당연히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야구공은 50원이어야 되는 거지. 야구공이 50원이어야지 야구 빠따는 1,050원이 돼서 둘이 합하면 1,100원이 되잖아요. 야구공, 야구방망이 더하기가 3개도 아니고 2개도 못 더하면서 글러브까지 더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부동산을 더하기 빼기로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런 대부분의 순간적인 본인의 오류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틀린 경우가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일로 넘어가서 그렇지, 연봉 1억 7천, 5천 받을래, 5천, 7천, 1억 받을래, 그럼 대부분 5천, 7천, 1억으로 나와요. 왜냐면 사람은 점점 떨어지는 거를 본인이 견디질 못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효용성은 1번이 훨씬 좋지. 1억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리고 단서 조항이 붙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지. 점점 4년, 5년도 다닐 것이라고 자기 혼자 스스로 예측을 하는 거지. 문제 자체에서는 3년만 나와 있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너무 많이 믿지는 말아라. 이게 뭐냐? 남이 벌면 배 아프다야 그냥. 당연히 더 싸야지. 당연히 5억 붙어야지. 왜?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곳이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사는 사람이 이득을 봐요? 파는 사람이 이득을 봐요? 사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구조를 갖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익 자체를 나라에서 정하니까. 분양가의 상한제의 의미는 뭐냐면은 토지의 평가 금액의 표준 건축비에 기업의 적정 이윤이야 그냥. 내 이윤을 지가 정해줘야 된다니까는. 나는 그 이윤을 따라야 돼. 더 이상 못 벌어. 추가 이익을.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시세가 오르는 건 무조건 다 매수자의 몫이지. 근데 부동산은 호황일 때 절대로 그렇게 분양을 안 해요. 일반 사람들은. 호황일 때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높게 분양을 해도 다 사. 근데 불황이 와도 파는 사람은 더 가격을 낮추려는 성향을 잘 안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좀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들을 하지. 그래서 좋아지면 확 올라갔다가 안 좋아져도 잘 안 떨어져. 여러분들이 경험해도. 그죠? 좋아지는 거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반영을 해버리고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를 반영을 전혀 안 해요. 부동산은. 왜? 증여하면 되지. 안 팔면 되지. 그죠? 우리나라는 뭐 기부도 안 하고 뭐 증여하면 되는데. 예? 애 숫자랑 부모 숫자랑 똑같은데 뭐 하나씩 주면 되는 거지 뭐.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너무 여기에다 보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금액으로 놓고 봐서 비교를 하는 버릇들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남이 벌은 건 벌은 거야 그냥. 남이 벌은 건. 지금 나오는 것들이 어떠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 야구공과 야구바따에 더하기도 못했죠? 거의 100명이 못한 것 같아요. 100명 중에.